그러면 다 된 거지.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거의 다 아마 제가 처음 보는 학생들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제 이름은 김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이 과목 강의 조교는 한 3명 정도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과제 비율도 꽤 많이 커서 근데 아마 이번 학기에도 뭐 약간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학생들도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보통 수업 준비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막판에 많이 몰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과제라든지 그러니까 과제 같은 게 계속 시점이 늦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워낙 컴플레인이 많아서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게 어떤 학생들은 또 예전 과제랑 솔루션 다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또 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약간 밸런스 그러니까 불이익을 안 받게 하려고 매분마다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 저희 엄청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냥 올해부터는 뭐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그 과제들이랑 뭐 시험 문제들 잔뜩 있으니까 더 이상 그냥 새로운 문제 만들어서 그냥 과제로 평가하는 거 안 하고 그냥 시험으로는 다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총 시험 4번만 하고 과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신에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 거를 다 나눠주는 이유는 당연히 다들 공부를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어느 해 거를 뭐 선택하든 아니면 사실은 거의 다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러니까 뭐 작년 거를 선택하든 재작년 거를 선택하든 뭐 그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적어도 진도에 맞춰서 본인이 다 한 번씩 풀어보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시험 문제 당연히 못 풀 테니까. 그래서 올해 초에 그러니까 뭐 지금 아직 예전 문제들 완전히 다 정리를 못 해가지고 못 올리긴 했는데 조만간 TA들이 정리해서 ETL에는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냥 평가는 기본적으로 퀴즈 한 번에 중간고사 2번, 그다음에 기말고사 1번 그런 식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약간 저희도 여전히 IBM 쪽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중간고사 2번 중에 뭐 그러니까 2번째 중간고사는 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시행하는데 한 가지 학생들한테 옵션을 주는 게 근데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대체할 수 있는 걸로 IBM 챌린지를 할지 아니면 그냥 학기 끝나고 마지막에 점수 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점수 다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가산점 형태로 할지 그거는 좀 지금 IBM 쪽에서 어떤 식으로까지 우리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 좀 더 약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한 가지 모티베이션은 뭐 저희가 이제 과제를 따로 안 하다 보니까 뭐 학생들이 전혀 프로그래밍 할 기회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문제로 보여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여기서는 그냥 프로그래밍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근데 또 이게 원래는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텀 주고 뭐 약간씩 중간중간에 문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제한 시간 내에 답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아마 뭐 제가 일단 과목에 대한 공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제가 이런 걸 미리 과목에다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약간 의무로 하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의무로 하진 않을 예정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길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챌린지 기간 같은 게 뭐 다른 뭐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저히 그 시간에 저런 거에 뭐 시도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의무로 하진 않을 예정이고 그냥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뭐 약간 뭐 좋은 점수를 받으면 그러면은 뭐 학점에 약간 추가의 베네핏을 주는 정도 그 정도로 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학기 중에 다시 한번 좀 더 명확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선택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석 관련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강의가 한 28일 정도 되고 그러니까 시험이 한 3일이어서 근데
교육부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은 무조건 F 처리라는 건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예전에 감사 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막 꼬투리를 너무 잡아 가지고 그냥 저도 그냥 이거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금요일에도 지금 몇 번 보강 수업을 할 예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보강 수업을 하는 다른 이유, 그러니까 미리 일정을 잡아놓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뭐 학기 중간중간에 가끔씩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미팅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럴 경우에 일단은 미리, 그리고 학기 초에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가서 학기 말에 좀 부담을 좀 줄이려는 목적도 있긴 또 지금 안 해주더라고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충의 어느 금요일 할 건 강의 계획서는 다 표시를 해놨고요. 예, 그리고 그 경우에 만약에 뭐 출석을 못 하더라도 이거는 결석으로 치진 않겠습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뭐 시간이 안 맞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게 화목 원래 정해진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해놨고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다 수업 시간에 보는 거긴 한데 이때는 사실 종강일이 아마 6월 14일인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 어쨌든 그냥 저희 기본적인 수업 시간의 연장 시간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보는 걸로는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사실은 뭐 약간 보강 일자들을 중간중간에 좀 잡아놔가지고 미리 좀 끝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주 화요일쯤에 그냥 일찍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미리 제가 이렇게 공지해놨다가 중간에 바꾸면 또 학생들 또 다른 것들하고 또 충돌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아마 그냥 이 날짜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그러니까 먼저 한 45분 정도 수업을 하고 나머지 30분 정도 퀴즈를 보는 걸로 일단 일정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뭐 약간 늦게 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일정이 이날 좀 아침에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순서를 바꿔서 그냥 11시에 먼저 30분 동안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분 동안 수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긴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 시간 맞추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한 두 가지, 그러니까 사실 주교재는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책도 아마 보시면은 분량이 되게 많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하지는 절대로 못하고 여기에서 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 위주로 좀 뽑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긴 한데 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챕터에서 나오는 일들은 당연히 나오니까 가능하면은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관련된 챕터들을 같이 좀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 문헌은 뭐 딴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 과목에 제가 뭐 그 마지막 밑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마 그 그 강의 계획서에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과목에 대해서 양자역학이 선수 과목은 아니고요. 근데 대신에 그 선형대수는 선수 과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물리학과에서 그 양자역학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들은 대부분 다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그 편미분 방정식을 주고 이 편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 것부터 보통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솔루션을 가지고 이거를 거꾸로 막 해석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여기 양자 정보에서 다루는 그런 그 결과들은 그 부분을 당장은 몰라도 저희가 설명하는 데는 뭐 아무런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쓰진 않고 여기서는 대신에 선형대수 관련된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형대수를 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양자역학을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그거를 양자 정보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통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형대수가 사실은 선수 과목인데 뭐 예전에 보니까 여전히 선수 과목 안 듣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한 여섯 개 정도 그러니까 한 6번의 강의 정도에 약간 그 선형대수 배경이 없는 학생들도 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요약 비슷하게 했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또 컴플레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제가 2020년도 1학기 때 그때 코로나 때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 한 학기 강의를 다 녹화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스노온에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거를 그냥 전환을 해가지고 그냥 그 공대 유튜브 채널에 그냥 이걸 전체적으로 그냥 공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2020년도에 했던 강의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강의 정도가 그냥 선형대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선형대수 안 들었는데도 이 수업을 꼭 듣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좀 제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일단은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그 선형대수 리뷰는 그러니까 기본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 수학과에서 가르치는 선형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수로 이루어진 벡터에 대해서 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양자역학에 사용되는 선형대수는 기본적으로 복소수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몇 가지 터미널리지라든지 아니면 개념들이 좀 확장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주 기초적인 선형대수 지식이 전혀 없다면 아마 따라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학생들은 정말 이 강의를 듣고 싶다면 이거를 좀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여기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 과목을 그 이번 학기에 전체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번 학기에 드랍을 하시고 뭐 그러니까 수강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드랍을 하시고 뭐 내년도에 다시 들어보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활용해서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기 참고 문헌은 이 얘기하다 갑자기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때 처음 앞에서 주로 선형대수 리뷰할 때는 사실은 이 책보다는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챕터 1에서 양자역학에 사용되는 선형대수를 꽤 설명을 깔끔하게 잘 해놨다고 보여서 이거 위주로 좀 나가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참고문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오피스 아워는 일단은 화요일 날 밤으로 잡아놨는데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면담이 필요하면은 이메일로 일단 먼저
이메일로 저한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수업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고 일정을 잡는 게 아마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때도 꼭 그 사무실에 있다는 보장을 못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미팅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서 예, 미리 약속을 하고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공지사항들은 뭐 당연히 ETL 게시판에 계속 올릴 예정이고 예, 그래서 꼭 ETL에 올라오는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정말로 중요한 공지사항, 뭐 실험에 관련된 뭐 그런 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ETL에 등록된 이메일로도 계속 보낼 예정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꼭 자주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메일로 ETL의 업데이트를 꼭 해놓기 바랍니다. 이거 못 받았다고 나중에 그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저희는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보낸 기록이 이걸 기반으로 다 공지됐다고 예, 판단할 거고 그로 인해서 확인을 못한 불이익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저도 그럴 일이 거의 없기를 바라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그날 아침에 휴강을 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ETL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도 문자를 보낼 예정이니까 예, 이것도 다들 꼭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서 예, 여기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도 있으세요? 반응이 너무 없네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IBM 챌린지 관련해서 제가 아직, 그러니까 현재까지 받았던 정보는 한 이 정도긴 한데, 일단 기간은 5월 17일에서 24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시험 보는 일자가 22일, 예, 23일? 예, 그래서 그 기간하고 어느 정도 겹치기는 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주제들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뭐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은 이거는 뭐 제가 강의 자체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뭐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 예, 조합하면은 큰 어려움은 없는 내용들이고 해서 아마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이 챌린지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예, 좀 불확실하긴 한데 그 아마 이런 랩 같은 거를 먼저 하면서 거기서 약간 연속 문제 같은 걸 주고 그거를 풀면은 패스와 페일로 아마 결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것도 전 세계 그러니까 아무나 예,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챌린지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는 그 점수를 그러니까 등수를 좀 매겨야 되는데 그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그 최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코드의 효율이라든지 뭐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그걸로 뭐 등수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거는 그 그러니까 후작업으로 그러니까 다 소스 코드 보고 매긴다고 해가지고 뭐 혹시라도 뭐 아까 그 가산점이 있으니까 협업을 해가지고 다른 학생들하고 협업을 해서 점수를 올리겠다. 그러면 이런 데서 오히려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얘기한 거는 저희 그 수업에서 이걸로 참여해서 점수를 받고 싶은 학생들 거는 따로 채점을 해줄 가능성이 꽤 높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오히려 그 부정행위가 보인다. 예, 그러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정직하게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좀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서 예, 이 정도만 저도 가지고 있는 정보인데 혹시 뭐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 빨리 끝내고 그러니까 그 첫 시간이니까 수업 안 하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제 스타일은 그러진 않아가지고 예.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그 이론 강의부터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뭘 들었는지 그 디테일한 거는 뭐 배웠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못 잡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 보통 첫 시간에는 약간 제가 외부에서 그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그냥 1시간짜리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일단 그걸로 예, 첫 시간에서 좀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할 내용은 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예, 큰 토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그 과목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식의 그 구분으로 예, 보통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양자 컴퓨팅이 아니라 양자 컴퓨팅이 뭐 양자 정보에 대한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양자 정보라는 이 분야가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현재 컴퓨터 같은 경우에 컴퓨터도 다 디지털로 돼 있지만 요즘엔 통신도 다 더 이상 아날로그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 다들 디지털 통신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걔네들 안에 사용하는 원리는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컴퓨팅에 활용하면은 컴퓨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통신에 활용하면 그러면 통신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공통적인 그런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디지털이라는 개념만 배워도 예, 많은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듯이 양자 정보도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거에 하나의 뭐 그러니까 많은 관심 있는 분야로 예, 양자 컴퓨팅을 생각해서 여기 들어오셨겠지만 예, 뭐 여기서 배운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양자 네트워크에도 활용할 수 있고 거꾸로 양자 네트워크에서 나온 개념들이 다시 양자 컴퓨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저는 그냥 한 번에 같이 소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예, 뭐 제가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이런 세미나나 그런 걸 할 때 아니면은 예, 저한테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이 도대체 양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긴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잘못된 답으로 어떤 분이 예전에 답하는 걸 보고 약간은 단쯤은 경악을 해서 예,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예,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셨더라고요. 예, 틀렸습니다. 저거 완전히. 예. 근데 왜 저런 이상한 잘못된 대답이 나왔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해보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통 입자로,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아들 자자로 끝나면은 그럼 왠지 뭔가 입자일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답도 마지막에 입자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꼬여가지고 저런 대답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러면 질문이 이게 아니라 뭐가 더 적당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마 양자 현상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은 그나마 좀 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양자 현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그래서 아마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는 잘 안 다루겠죠. 요즘엔 뭐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양자 교육을 해야 된다 막 그러긴 하는데, 예, 도대체 양자 현상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일 먼저 아마 배우신 내용은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에서 생각하는 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전하량 같은, 그러니까 뭐, 전하량은 사실은 불연속적인 거 알죠? 그러니까 다들 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있는 개수로 존재하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뭐 한 중고등학교 때 그때 가서 배우고 초등학교 때는 전류라는 형태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전류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는 거는 다 연속적인 값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1볼트도 선택할 수 있지만 1.001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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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볼트도 원칙적으로는 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이 하는데 사실은 에너지라는 게 잘 따져보니까 그렇게 연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값만 그러니까 어떤 거에 정수배만 존재할 수 있다. 예,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일종의 양자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에 비슷한 맥락이 아까 얘기했던 전자죠. 저희가 전류를 뭐 1.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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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페어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예, 불연속적으로 예, 그런 전자의 정수배만 존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값들이 불연속적인 덩어리로 존재한다. 예, 라는 게 첫 번째 양자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저런 거를 기술하는 어떤 수학적인 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아니면 현상들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약간 부수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어떤 상태의 중첩이라든지 아니면 간섭이라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양자 현상이란 걸 뭐 이거 딱 하나로만 딱 지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원래 이름 자체는 양자라는 현상, 그러니까 양자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불연속적이라는 의미에서 오긴 했지만, 근데 여기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는 중첩과 간섭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저희가 직관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예, 저는 양자 현상이라고 그나마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전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저희가 양자화라는 표현은 이거는
양자 역학을 말하는 양자화가 아니라 보통은 저희가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는 디지털인데 디지털 컴퓨터로 보통은 저희가 다뤄야 되는 건 아날로그 세계죠.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들은 보통 아날로그 세계니까. 그러면은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온도를 컴퓨터로 측정하려면 결국에는 온도를 저희가 연속적인 값으로는 어차피 못 받아들이고 그거를 몇 개의 단계로 나눠가지고 그중에 몇 번째 단계에 해당하냐, 그런 식으로 저희는 컴퓨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속적인 아날로그 값을 불연속적인 디지털 값으로 바꾸는 그거를 저희는 보통은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같은 어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퀀텀이라는 것도 얘도 불연속적이라는 의미를 그 원래 어원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뭐 그리고 뭐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퀀터티라는 게 그 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오케이,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런 현상은 도대체 언제쯤 일어날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일어날까? 예, 뭐 사실 여기 최소 입자 얘기도 나왔지만 뭐 굳이 저희가 최소 입자로 나눈다면 보통은 저희가 여기 마지막에 뭐 그러니까 분자를 쪼개고 뭐 원자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쿼크까지 잔뜩 있는데, 뭐 그러니까 알겠지, 이거 최소 입자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자 현상은 어디까지 일어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보통 어디까지 일어나죠?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사실 다 일어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재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는 뉴턴 역학,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대부분의 뭐 자동차가 움직인다든지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다 뉴턴 역학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건 역시 양자 역학의 근사일 뿐이고 사실은 모든 현상은 다 양자 역학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예,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예. 그래서 예, 뭐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뭐 최소 입자랑 전혀 상관없고, 예, 뭐 보통 한 원자나 분자 정도까지는 아마 이해가 될 텐데 정말로 훨씬 더 이거보다 커다란 어떤 물질, 예, 그런 거에서도 일어날까 하고 질문하는 게 뭐 아마 가끔씩 들어보셨을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거는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뭐 양자역학이 공대한지 그런 거 얘기할 때 추가로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양자 현상은 사실은 그 거의 모든 거를 다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마치 그러니까 실제로 질량을 가진 그런 물질들만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또 양자 현상이 아주 잘 일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관찰하기 쉬운 부분이 빛입니다. 저희가 예, 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빛들이 사실은 양자 현상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다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게 직관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직관적인 게 뭔지를 사실 예,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직관이란 건 사실은 정말로 그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극단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그 지구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기 그 우주정거장 같은 데 태어나가지고 한 몇 년을 거기서 계속 그러니까 살았고, 뭐 예를 들면 우주정거장에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중력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력이라는 게 절대로 직관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중력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다들 직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직관이란 건 사실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꼈기 때문에 그건 직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실제로 하는 거고 단지 그냥 우린 못 느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게 되게 이상하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그거는 단지 여러분들은 아니면 뭐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양자 현상을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센서, 그러니까 되게 그 정밀하게 뭔가를 느낄 수 없는 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직관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로 자꾸 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직관적이지 아니라는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다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보통 양자 중첩이 그러면 뭐냐? 예, 뭐 이거는 사실은 계속 한 학기 내내 보면서 예, 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따질 수는 있는데, 일단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그러니까 고전적인 어떤 현상들과 그 다음에 양자 현상을 뭐 구분할 수 있는 뭐 이게 뭐 딱 좋은 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였던 게 뭐였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컴퓨터 메모리,
그러면은 뭐 한 비트를 나타내는 메모리가 있을 때 뭐 저희는 뭐 그런 뭐 D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USB에 들어있는 그런 메모리 같은 걸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뭐 메모리의 주요한 기능은 0 또는 1이라는 정보만 간직하면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연못도 사실은 일종의 메모리로서 되게 안 좋은 메모리지만 메모리로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요 그 연못에 내가 어디에다가 돌을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그때 물결이 퍼지는 위치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요 연못에다 0이라는 정보를 간직하고 싶으면 여기다 돌을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1이라는 정보를 간직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1을 그러니까 여기다 돌을 떨어뜨리는 걸로 약속을 하면은 물론 이게 그러니까 물결이 커져서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뭐 문제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D램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 저장돼 있는 정보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D램을 리프레시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좀 비효율적이지만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왜 이걸 안 쓰고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메모리를 쓰냐 뭐 집적도 같은 것도 있지만 얘는 약간 그거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디지털 메모리에서는 이 메모리 하나의 셀이 0 아니면 1 외에 다른 상태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딱 두 가지만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연못의 경우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요거를 0이라고 정의하고 요거를 1이라고 정의했는데 동시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동시에 안 떨어뜨리면 그러면 그거는 그냥 기존의 그 메모리처럼 활용할 수 있지만 얘는 사실 동시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옵션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인 메모리와 예를 들면 양자 메모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거를 떨어뜨리면 그러면 요 가운데쯤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여기서 가운데서 이거를 관찰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다들 아시듯이 만약에 제가 0 쪽에다가 떨어뜨렸더니 얘가 뭐 물결이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1 쪽에다 물을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리니까 뭐 이런 파가 이렇게 오는데 얘가 만나는 이런 중간점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서로 더해져서 더 커지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이게 반대가 되면은 서로 상쇄를 시켜가지고 없어지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저희는 보통은 그 간섭이라고 하죠. 뭐 이거 뒤에서도 좀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학기 중에 계속 그 간섭 현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뭐 그냥 제일 간섭의 가장 그 기초적인 상황은 딱 이런 물결이죠. 물결들이 예, 서로 이 파고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원래 혼자 있을 때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 예, 그거를 보통 간섭이라고 하고 중첩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예, 그거 자체가 중첩인 거죠. 그럼 저거 되는 게 뭐가 좋냐?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메모리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정보가 어떤 때는 0이 나오고 어떤 때는 1이 나오는 되게 이상한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냐? 예, 그거는 일단 저희가 중첩이 가능하다는 건 뒤에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한 번에 정보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정보 처리를 할 때 한 번에 하나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마치 병렬 처리 같은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되게 그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 이거를 정말로 그렇게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인트로덕션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상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첩이 허용돼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어떤 컴퓨터로 다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막 뭐 진짜 물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근데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저희가 컴퓨터로 막 동시에 다루려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이게 리소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근데 그러면 그런 거 왜 계산하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화학 계산이라든지 뭐 신약 개발을 하는데 신약 개발은 결국엔 다 화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원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어떤 성질을 내고 그런 것들이 다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양자역학적인 이유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저희는 양자역학 계산을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럴 경우에 사실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고전 컴퓨터는. 현재 그러니까 전 세계 슈퍼컴퓨터의
그 CPU 타임을 누가 제일 많이 쓰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제일 많이 쓰는지 뭐 그런 걸 따져보면은 한 뭐 50% 이상이 그 양자역학 관련된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개발이 사실은 되게 고전 컴퓨터로는 잘 안 되는 계산인데 어쨌든 풀긴 풀어야 되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억지로 해가지고 풀고 있는 상황인데 예,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약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저희가 양자역학의 어떤 법칙을 잘 따르는 그런 시스템을 잘 설계해 놓고 그거를 활용하면 저희가 이거를 그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저희는 뭐 양자 시뮬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어떤 활용 범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딴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이런 중첩을 나타낼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어떤 식의 수학적인 방법을 써야지 이거를 기술하는 데 편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그 결국에는 저희는 여기서 벡터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형대수가 중요하다는 거긴 하고요. 뭐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벡터가 3차원 벡터면은 뭐 다들 잘 아시듯이 이런 임의의 벡터는 뭐 세 개의 베이시스로 세 개의 베이시스의 그 1차 결합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잘 아시듯이 현재 어떤 그 주어진 양자 정보, 양자 상태는 보통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그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 상황들에서는 여기 같은 경우에 일종의 2차원 평면, 2차원의 벡터 공간에 나타나는 예, 이런 벡터로 현재 양자 정보를 표시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아직은 뭐 전혀 감이 안 오실 텐데 뭐 그냥 일단은 이 정도로만 설명하는 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중첩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0의 비중이 훨씬 더 크게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의 비중이 훨씬 더 크게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려면 결국에는 그 좋은 방법이 이렇게 그 두 개의 집교하는 베이시스가 있는데 그 중에 1의 비중이 얼마고 0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앞에 붙이는 개수의 그 크기로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훨씬 더 수학적으로 잘 정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도 저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첩으로 확장했을 때 이러한 벡터의 그 개념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 감이 오실 겁니다. 뭐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그러면은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그 저희가 뭐 꼭 고전 컴퓨터도 일을 잘하는데 왜 굳이 저런 거 써야 되냐 하면은 뭐 질문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 표를 보시면은 사실은 약간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인텔이 만들어 놓은 어떤 로드맵에 예, 그거에다 그러니까 인텔도 결국엔 칩을 만드는 회사니까 공정을 엄청 많이 하고 반도체 공정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면 그 반도체 공정을 그러니까 공정 장비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여기다 자기네의 로드맵을 같이 덧댄 건데 여기에 보시는 이 숫자들이 결국엔 뭐를 나타내냐면 선폭이 몇 나노미터짜리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요즘에 한 5나노미터, 뭐 3나노미터 최근에 한다고 뭐 반도체 쪽, 뭐 그런 쪽, 뭐 기사 같은 거를 뭐 가끔씩 보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저기 대만에 있는 뭐 TSMC랑 뭐 경쟁을 하는데 그 몇 나노미터의 선폭을 하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맨날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선폭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선폭에 대한 로드맵은 뭐 인텔 입장에서는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막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ASML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장비 자기네가 잘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약간 로드맵을 한 건데 사실은 이거를 보다 보면은 약간의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게 실제로 저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통 반도체를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 요 폭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통은 뭐 선폭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몇십 년 전에 사용하던 그런 반도체들은 이게 되게 컸기 때문에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모델링을 잘 했습니다. 근데 점점 저렇게 선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 한 10나노미터 이하로 그러니까 이런 선폭이 줄어들면 그럼 여기 보시듯이
이제는 실제 원자들의 개수를 따질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 저희가 원래 이때 반도체에서 성공적으로 됐던 이유가 뭐 밴드갭 같은 이런 현상들을 양자역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인데, 근데 그때 첫 번째 들어가는 가정이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여기에 격자 배열이 돼 있을 때라는 가정이 원래 시작합니다. 예, 그걸 보통은 그 뭐 블락 비어렘 뭐 그런 식으로 시작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로 점점 올수록 이 가정이 안 맞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냥 저거 선폭만 무조건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폭을 줄이면 줄일수록 원래 가지고 있던 가정에서 점점 벗어나기 때문에 에러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 한 뭐 7, 8년 전쯤에 인텔이랑 삼성이랑 더 이상 무호의 법칙 안 하겠다고 약간 선언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기서 아까 선폭이라고 나오는 게 약간 좀 정의가 애매하긴 한데, 예, 그 뭐 어떤 사람들은 이펙티브한 그 계산의 용량이 늘어난 걸 저런 선폭으로 거꾸로 환산해서 얘기한다는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뭐 저도 저쪽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냥 무작정 저렇게 줄일 수 없다. 예, 그거는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줄일 수 없으니까 모든 걸 포기할 것이냐 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은 사실은 한 이 정도쯤 가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에러라고 보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에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계산을 못하는 부분을 노이즈라고 보통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예측을 못하는 부분.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쟤네들 다 예측을 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면 사실은 저는 더 이상 그 노이즈가 아니라 정보인 거죠. 그러면 그런 정보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부분이 양자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가 되게 많이 길었는데, 양자 정보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잠깐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네, 저희는 어떤 양자 정보를 이런 2차원의 어떤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저희는 양자 비트, 퀀텀 비트라고 부르고, 아니면은 더 줄여서 큐빗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요 하나의 큐빗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 수학적인 구조는 그냥 요렇게 2차원 평면의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첩이라는 현상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마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뭐 얽힘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실 텐데, 예, 얽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그러니까 수업 중간에 좀 제대로 정의를 하고 예, 넘어갈 예정이긴 하고요. 뭐 이거는 특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약간만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정보에서 되게 충격적인 얘기는 양자 상태는 복제가 불가능하다. 예, 뭐 이것도 어떤 경우에 뭐 좀 한정적인 뭐 그걸 제대로 확인해야 되지만, 일단은 예, 그러니까 정보의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건 사실은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죠. 저희가 디지털 정보에서는 되게 친숙한 그런 개념인데. 예, 그래서 한 이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이 수업에서 양자 정보라는 표현을 좀 쓰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개념들을 잘 활용하면은 저희가 아마 컴퓨터나 아니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양자 시뮬레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 성질들도 잘 이용하면 양자 암호로서도 예, 꽤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양자 상태를 제어하는 거는 사실은 고전적인 제어하는 거랑 좀 완전히 달라서, 이거 정밀한 어떤 제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이 거꾸로는 저희가 뭐가 약간씩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센서라는 거는, 좋은 센서라는 건 특정하고자 하는 어떤 값이 약간만 바뀌어도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거꾸로 여기서 아주 정밀한 그런 제어를 하는 기술들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런 센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양자 센서라고 할 때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런 양자 얽힘 같은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어떤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거를 처음에는 양자 센서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엔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져 가지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냥 측정의 그런 거를 더 그러니까 뭐
분류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양자 센서는 다루지 않고 주로 양자 컴퓨팅이랑 그다음에 양자 암호 뭐 양자 정보를 한 3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나머지 그중에 한 5에서 6 정도 양자 컴퓨터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은 저거를 이용해서 양자 암호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를 설명할 예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그 양자 중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만 좀 소개를 하고 이것도 뭐 그러니까 학기 중에 다시 제대로 얘기를 시작하겠지만 그냥 아주 간단한 경우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중첩이라는 거를 설명할 때 막 저런 식의 뭐 물결 저기 뭐 파동 그러니까 뭐 연못에 있는 물결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아니면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가 볼 땐 평광이라고 보이거든요. 빛의 평광이란 게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어떤 전자기파가 쭉 진동을 그러니까 전파를 하는데 Z축을 따라서 전파를 하는데 이때 전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진동을 하냐 했을 때 이게 이렇게 X축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평 방향으로도 이렇게 진동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진동한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자기파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레이저 포인터 뭐 이런 걸 쐈을 때 얘가 여기 날아갈 때도 얘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보통은 그 평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평광을 언제 그래도 최근에 많이 사용했던 기술이었냐면 요즘에는 한 몇 년 전부터는 더 이상 사람들이 3000TV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거의 망한 기술이라고 누구는 얘기하는데 뭐 요즘엔 다 AR 같은 걸로 아니면 VR 같은 걸로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한 몇 년 전에 3000TV를 사람들이 만드는 원리가 뭐냐 했을 때 뭐 결국엔 저희가 표현이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약간 다른 이미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스크린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저기 그런 대형 극장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아바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여전히 저런 평광 안경을 쓰죠. 그래서 평광 안경을 저희가 써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 눈이 약간은 다른 이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같은 데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족하냐 했을 때 나온 솔루션이 이와 같은 평광 안경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에서는 왼쪽이 봐야 될 이미지, 왼쪽이 보기를 원하는 이미지와 오른쪽이 보기를 원하는 이미지를 다른 종류의 평광으로 보내면은 그러면 사람은 같은 안경을 끼고 같은 스크린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양쪽이 다른 이미지를 보니까 그걸로 저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평광 안경을 이렇게 한쪽 평광, 뭐 예를 들면 수직 평광만 통과하는 평광 안경을 왼쪽에다 주고 예를 들면 수평 평광만 통과하는 이런 평광판을 여기다 두면은 그러면 양쪽 눈이 다른 애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랑 지금 도대체 양자정보 아니면 중첩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런 평광이 저희가 수평 평광과 수직 평광이 존재한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통신을 할 수도 있겠죠. 디지털 통신을. 왜냐면은 디지털 통신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거는 0과 1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정보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광자를 하나하나씩 보내는데 그때마다 어떤 애는 수평 평광을 보내고 어떤 애는 수직 평광을 보내면서 약속을 하면 되는 거죠. 수평은 0, 수직은 1. 그러면은 저희가 좋은 어떤 통신 방식이 되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0이라는 정보를 보내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평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받는 쪽에서 평광판을 이렇게 틀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똑같이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 근데 방금 전에 광자가 통과 안 했다. 그러면 얘는 아마 수평평광이었나 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럼 0이었나 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죠. 마찬가지로 수직평광을 보냈는데 통과를 하면은 그럼 이때는 1이 왔나 보다 하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전적인 개념으로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개념들이죠. 자, 근데 여기서 약간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
자, 보면은 지금 이 평광판이 하는 역할은 어떤 측정이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전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정보가 막 지나가는데 제가 이 정보를 측정했다고 해서 그 정보가 변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 도청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정보가 그러니까 뭐 케이블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저는 레이저를 통해서 가든지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도청을 한다 하더라도 정보가 바뀌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게 도청을 하는 건데 근데 양자 상태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제가 측정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이 제가 중간에 측정을 하는데 얘에 맞게끔 그러니까 수직이나 아니면 수평으로 딱 맞춰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45도를 돌려서 한번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저희가 영상태 그러니까 수평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중간에 잠깐 측정을 했더니 수직 성분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앞에서 그러니까 요 가운데 상을 잠깐 그러니까 블랙박스처럼 가리고 예, 요거만 보면은 저는 0 상태를 보냈는데 중간에 누가 측정을 했더니 값이 1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 가능하냐를 따져봐야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가장 간단하게는 이 평광이란 거는 사실은 이 평광의 방향은 이런 벡터의 합으로 저희가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이런 수평을 제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런 45도와 이런 반대로 되는 45도 두 개의 중첩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온 애가 평광판을 거치면은 예를 들면은 얘는 막히겠지만 얘는 통과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는 수평과 수직의 또 중첩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얘는 막히지만 얘는 통과하죠. 물론 처음에 보냈던 이 크기보다는 이게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0으로 보냈는데도 1로 측정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중첩, 그러니까 얘들이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분해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설명들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그 정보로만 따지면은 전혀 설명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중첩이 허용됨으로써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저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거를 어떤 그 정확한 그 수식으로 잘 쓰기만 하면은 그럼 저희가 이런 그런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평강을 되게 요것도 단순하게 쓴 거라서 뭐 이렇게 정리가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좀 더 제대로 적어 써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그냥 실제로 데모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식의 평광판 안경을 하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러면 잘 통과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 근데 예, 그리고 아무리 돌려도 문제가 없죠. 근데 예를 들면 저렇게 같은 애를 90도를 꺾었다. 그러면 빛이 통과하지 않는 거 잘 보이시죠? 근데 여기다 제가 저렇게 45도짜리를 쭉 넣는다. 예, 그러면 100% 통과는 안 하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갑자기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실제 실험들을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극장 가가지고 예, 그 남는 시간에 할 일 없으면 그냥 저걸로 예, 한 3개 받아서 하면은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냐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실제로 저런 게 예, 저런 거를 양자정보에서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양자 컴퓨팅 예, 양자 정보를 설명할 때 가장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어떤 정보가 저장돼 있을 때 측정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 그 부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양자 메모리란 걸 저희가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어떤 양자 메모리는 0 또는 1만 가지는 게 아니라 0과 1의 중첩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현재 그러면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는 저희가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다음과 같은 2차원 벡터 공간, 벡터 평면에 하나의 벡터로 보통은 나타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현재 양자 상태가
이번 첫 번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0 상태에, 그러니까 0쪽 이 베이스 벡터에 딱 잘 얼라인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측정했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당연히 0 나온다고 대답하는 게 상식적이죠. 예, 그래서 이게 전혀 예, 그 직관하고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현재 양자 매물에 저장되어 있는 양자 상태가 1쪽에 이런 벡터랑,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랑 딱 얼라인이 잘 돼 있다. 그럼 얘를 측정했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냐 했을 때 1이 나온다는 게 당연한 예,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질문은 이거죠. 얘가 벡터인데 2차원의 벡터, 그러니까 2차원 벡터 공간의 벡터니까 꼭 0 또는 1에만 얼라인 돼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45도로 이렇게 쭉 돼 있을 경우를 따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측정하면 얼마가 나오겠냐? 라는 질문하면 양자역학을 배우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이런 수업을 들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한 0.5 정도 측정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대답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예, 얘를 측정하면 되게 이상한 표현이지만 0 또는 1이 나온다는 겁니다. 0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분명히 얘랑은 다르니까. 얘는 항상 0이 나오는데 예, 얘는 0 또는 1이 나온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정보를 저장했는데 그냥 랜덤 넘버가 나오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그리고 또 이런 벡터랑 요 벡터는 완전히 0은 아니지만 0이 꽤 가까운 벡터.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럼 얘와 얘가 같은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어야겠죠. 뭔가 다른 애를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를 측정하면 또 어떻게 되냐? 얘도 사실은 첫 번째는 0 또는 1이 나온다가 정답이긴 하고요.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일단 얘가 0과 되게 가깝잖아요. 근데 제가 측정했을 때 0 또는 1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측정하면 뭐가 나올 것 같냐고 물으면은 아마 그냥 0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얘기하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얘가 이렇게 0에 가까우면은 실제로도 0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럼 얼만큼 높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는 게 이 개수가 얼만큼이냐입니다. 그러니까 0에 대한 개수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0과 1에 대한 개수가 이렇게 돼 있다. 예, 왜 0.9가 0.1에 대해서 뭐 제곱근을 했냐? 이거는 그 나중에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 보통은 이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에 해당하는 게 얘가 나올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0이 나올 확률은 0.9고 그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은 0.1인 그런 양자 방태를 나타내는 게 지금 이 벡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저희가 뭐 그런 거를 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똑같은 양자 방태를 그러니까 똑같은 양자 정보를 가진 양자 메모를 한 뭐 100개나 100개 아니면 뭐 1000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하나씩 다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0, 어떤 때는 1이 나오는데 그중에 90%의 확률로 0이 나오고 나중에 나머지 10%의 확률로 1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거꾸로 여기로 돌아가서 볼 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0과 1이 얼만큼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50%씩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때는 0, 어떤 때는 1. 예.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저게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저희가 저게 되게 직관적인 결과라는 걸 제가 보일 수 있는 게요. 저희가 빛의 평광을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빛의 평광이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빛의 평광을 측정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방문제에 나왔던 0 또는 1이 나온다는 결과가 되게 직관적이라는 걸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저희가 그 빛이라는 게 예, 사실은 저희는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이렇게 빛 안에는 무수히 많은 무수히 많은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이게 뭐 셀 수 있는 그러니까 뭐 10의 뭐 20승 뭐 그 정도 수준의 엄청나게 많은 광자들이 다 포함돼서 광자들이 쭉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저희는 또 뭘 알고 있냐면 저희가 만약에 빛을 이렇게 어디로 쏜다 했을 때 그리고 얘의 평광이 예를 들면 45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평광이 들어왔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아까 평광 안경이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평광 안경은 보통은 그 축이 맞는 애만 통과를 시키고 아니면 그냥 그 흡수를 해서 아니면 뭐 반사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다른 경우를 못 보는데 평광 큐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수평 평광은 통과를 시키고 수직 평광은 반사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마치 0 또는 1을 정확하게 측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통과라면 0, 반사라면 1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에 되게 많은 광자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예, 만약에 아까 그냥 다시 아까 처음 이 상태를 하면은 고전적으로 저희가 볼 때도 45도짜리 평광을 가진 그런 레이저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거의 에너지의 절반은 통과를 하고 에너지의 절반은 이렇게 반사된다 하는 게 뭐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레이저가 들어와서 반반씩 쪼개졌다. 근데 얘를 이제 저희가 그 광자의 개념으로 다시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8개가 들어있는 그런 그러니까 광자가 8개 정도 들어있는 그런 레이저를 제가 여기다 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 평균적으로 한 4개 정도는 반사가 되고 4개 정도는 통과가 돼야지 그래야지 에너지가 반반씩 나눠졌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 넣는 이 광자의 개수를 8개가 아니라 4개 정도로 줄일 수 있겠죠? 그럼 저희도 또 여기서 평균적으로 2개씩 쪼개질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를 또 줄여서 평균 2개 정도 보내면 뭐 평균적으로 하나씩은 갈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은 그럼 여기다 저희가 하나를 보낸다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입니다. 그러면 앞에서의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서 그러면 저 광자 하나는 아마 그 반반씩 쪼개져서 갔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양자 현상이라는 거를 그 1900년대 초반에 막 사람들이 관찰할 때 광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그 최소 단위가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양자 현상의 그 대표적인 그 특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광자 하나가 들어오면은 얘는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반사되거나 통과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특정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 만약에 얘가 통과를 했다면 저희는 뭐 그러니까 여기는 호리젠탈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면 이거를 그 0으로 보고 그다음에 만약 반사를 했다면 1로 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얘네 2개의 중첩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는 여기서는 0 또는 1밖에 측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쪼개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0.5라는 값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양자 상태에 이런 중첩이 있는데 적어도 이 광자의 경우에는 얘는 0 또는 1밖에 안 나온다라는 게 완전히 0에만 해당되는 H로만 이루어진 애를 넣으면 그럼 걔는 100% 여기로 올 테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0 상태에 맞춰서 시작을 했다면 그럼 0으로 계속 측정이 잘 될 거고 1 상태에 맞춰서 시작을 했다면 1이 잘 측정이 될 거지만 여기다가 비스듬하게 넣어서 하면은 이때는 0 또는 1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럼 뭐 광자를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다른 방식으로 측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 게 다른 방식이냐를 좀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업 중간에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거는 그냥 처음 보셔서 아마 좀 그 되게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부분이긴 할 텐데 예, 뭐 일단은 이런 얘기들을 저희는 그러니까 학기 중에 계속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런 약간의 정보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럼 이제 저희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양자 컴퓨팅은 여기 있는 다른 분들 다 여기 들어온 이유는 그러니까 도대체 고전적인 컴퓨터에서 못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양자 컴퓨터가 그래도 그중에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양자 컴퓨터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런 양자 컴퓨터는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했을 때 얘도 양자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양자 알고리즘들을 일단 기술하는 방식이 뭐 보통 저희가 그 알고리즘을 기술할 때 글로 쓰는 거 대신에 얘는 보통은 회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회로가 여전히 그 고전적인 그런 프로그래밍하고 여전히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 게 결국에 단계를 자세히 보시면은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여기다 큐빗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딴 게 아니라 일종의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물론 뭐 파이썬은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변수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초기값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죠. 그래서 초기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사실은 입력에 큰 상관없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조건 연산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입력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다른 데이터를 매번마다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회로 형태로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그 프로그래밍의 어떤 순서 그거는 여전히 그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 값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어떤 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출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알고리즘에 따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각각의 큐빗에 남아있는 값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합니다. 이 측정하는 게 뭐 일종의 프린트F 같은 걸 하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파일을 저장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예,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각각의 디테일들은 계속 예, 학기 중에 얘기하겠지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양자 알고리즘 아니면 양자 회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몇 가지로 딱 예, 구분할 수 있죠. 일단 얘네들을 정보를 저장하는 큐빗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결국에는 일종의 게이트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양자 게이트가 존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측정이 가능한 이런 상황만 만들면 얘는 양자 알고리즘이 잘 설계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처리를 하는데 근데 양자 상태다 보니까 이게 고전적인 정보처럼 나타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 브라켓 노테이션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제대로 그 선형대수 리뷰를 하면서 예, 계속 강조를 할 내용이긴 한데 하여간 이런 식의 약간 새로운 형태의 노테이션을 사용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저런 양자 컴퓨터를 왜 관심 있냐 했을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얘는 양자 병렬 현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약간 그 랜덤한 어떤 디지털 회로를 줬어요. 근데 물론 얘는 그냥 겉에서 보고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그냥 블랙박스라서 밖에서 모른다. 그럼 저희는 이 회로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 회로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00이라는 조합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0이라는 값이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력 비트가 2개짜리 하면 저희는 한 4개 정도의 반복을 해봐야 그래야지 모든 입력에 대한 모든 결과를 알 수 있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뭐가 가능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중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첩이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다르게 해석하면은 회로는 하는데 여기에 넣는 입력마저도 여러 가능성들의 중첩으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00과 01과 10과 11의 중첩을 이거를 양자 상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중첩 상태를 넣으면은 각각의 입력에 해당되는 그런 출력들을 동시에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행렬로 생각을 하시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2개의 베이시스의 합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에다가 제가 행렬을 곱하면은 각각의 행렬을 곱한 거에 결과의 합으로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걸 보통 저희는 선형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형대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이와 같은 출력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그냥 병렬 처리가 된 거죠. 한 번에 4개의 입력을 다 처리한 거고 만약에 이게 입력의 비트 숫자가 뭐
n개로 늘었다. 그럼 2의 n승계의 입력에 대해서 모든 결과를 한 번에 처리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되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측정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처리까지 다 했어요. 처리해가지고 공첨을 다 얻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이거 출력 결과 각각이 뭐야? 라고 알고 싶으면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측정을 하면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중첩되어 있는 애들이 다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확률적으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럼 사실은 얘는 4개 중에 하나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거에 반대가 되는 거죠. 저희는 동시에 처리해서 4개 결과를 다 얻고 싶었는데 그래봤자 결국에 하나의 결과밖에 못 얻으니까 사실 이거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리즘을 짜면은 차라리 그냥 고정 컴퓨터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그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부터 제대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된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종류의 문제들이 있고 아니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가능한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는 것도 꽤 중요한 연구 주제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찾아낸 문제가 뭐 예를 들면 소인수분해 문제, 뭐 이거는 정말 양자 컴퓨터로 빨리 할 수 있는 문제다. 아니면은 어떤 그 서치 문제에서 이 양자 컴퓨터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뭐 알고리즘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잘 알려져 있는데 뭐 이런 알고리즘들은 계속 그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학기 중에 계속 다룰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의 약간 종류만 하더라도 사실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와 같은 게이트로 이루어진 이런 식의 양자 컴퓨터도 존재하고요. 보통 그런 걸 범용 양자 컴퓨터로 부르고요. 그 외에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복잡한 어떤 양자역학 계산을 대신 물리적으로 수행해주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는 보통 양자 시뮬레이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얘네들하고는 또 완전 다른 개념으로 만드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저희가 아디아베틱 퀀텀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뭐 퀀텀 원일러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의 또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그 얘는 뭐 그 학기 마지막쯤에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갈 텐데 여기는 오히려 그 디웨이브라는 회사가 거의 뭐 20년 전쯤에 창업해가지고 10년 전쯤에 10몇 년 전쯤에는 이미 상용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기도 했는데 여기에 약간은 좀 그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소개할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마 이런 구글이 양자 우월성 실험을 했다. 뭐 이런 논문 같은 게 발표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신문에서도 잔뜩 얘기하고 했었는데, 하는데, 근데 뭐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이거를 오늘은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이 나머지 부분은 그 거의 학기 마지막쯤에 그때 다시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